1900년 전후 프랑스는 벨 에포크, 즉 아름다운 시대라고 불릴 만큼 화려함을 자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에펠탑이 완공되었고 지하철이 개통되었으며 자동차도 등장했고 전기도 보급되었습니다. 예술과 문화의 황금기였죠. 영국에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명탐정 셜록 홈즈가 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이런 황금기에는 그늘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빈부격차가 커졌고 그에 따라 귀족 계급에 대한 반감도 점점 깊어갔으며 정치는 부패했고 금융 스캔들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때 혜성과 같이 등장한 천재 범죄자, 주로 귀족, 부자, 권력자들을 상대했던 매력적인 궤도가 나타났어요. 그가 바로 궤도신사 류팽입니다. 기암성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나 범죄 이야기를 넘어 프랑스 왕실의 비밀과 전설적인 보물을 둘러싼 거대한 미스터리, 게다가 류팽의 러브스토리까지 담고 있는 류팽 시리즈 중 가장 뛰어난 걸작으로 평가받는 장편소설입니다. 17살 천재 학생 탐정 이지도르 보트릴레와의 두뇌 대결과 그들의 치열한 심리전은 독자들에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을 주기도 하죠. 이야기는 한 귀족 저택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기암성. 모리스 르블랑, 이가형 옹김. 동서문화사. 한밤의 총소리. 레이몽드는 바짝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다.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나 조용한 한밤의 정적을 파고든 그 울림은 여느 밤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그러나 가까운 곳에서 난 것인지 먼 곳에서 들려온 것인지 이 넓은 저택 안에서 난 소리인지 아니면 밖에서 났는지 또는 어두운 정원 한 구석에서 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희미한 소리였다. 레이몽드는 침대에서 살그머니 일어나 절반쯤 열려있던 창문을 활짝 열었다. 달빛이 뜰의 잔디와 나무숲 위로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다. 부서진 원기둥이며 허물어진 아치며 무너진 회랑의 잔해며 산산이 깨져버린 발코니 등 폐허가 되어버린 예수동원이 을씨년스러운 그림자를 드러내고 있었다. 산들바람은 꼼짝도 하지 않는 나뭇가지 사이를 빠져나가 수풀의 잎사귀들을 살랑살랑 흔들어댔다. 그러자 벼랑간 똑같은 소리가 왼쪽, 그러니까 자기가 거처하는 3층 바로 밑 왼쪽에서 들려왔다. 서쪽 별채의 객실이었다. 레이몽드는 마음이 굳세고 대담한 처녀였지만 으스스 떨리는 몸에 나이트 가운을 걸치고 성냥을 집어들었다. 레이몽드, 레이몽드. 한숨처럼 힘없는 목소리가 문이 닫혀있지 않은 옆방에서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더듬더듬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자 사촌 동생 수잔이 방에서 뛰어나와 레이몽드의 품에 안기었다. 레이몽드, 언니였구나. 언니도 들었지? 그래, 그럼 너도 자지 않았구나. 아마 개 짖는 소리에 깼나 봐. 한참 됐어. 하지만 이젠 짖지 않는군. 그런데 지금 몇 시쯤일까? 4시쯤 되었을 거야. 언니, 들어봐. 들리잖아. 누군가 객실을 돌아다니는 것 같아.
괜찮아, 수잔. 아래에는 수잔의 아버지가 계시는걸.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돼. 객실 옆에 작은 방에서 주무신단 말이야. 다바르시도 있잖니. 하지만 다바르시의 방은 반대편 끝인걸? 들릴 리가 없어. 그녀들은 어떻게 할까 망설였다. 사람을 부를 것인가? 사람을 살리라고 소리칠 것인가? 그러나 자신들의 목소리조차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창문 옆에 있던 수잔이 하마터면 외마디 소리를 지를 뻔한 것을 가까스로 억누르고 속삭였다. 저봐, 저기 연못가에 웬 사나이가. 과연 한 남자가 허둥지둥 뛰어가고 있다. 옆구리에 꽤 큰 물건을 끼고 있었는데 수잔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끼고 있는 물건이 자꾸만 다리에 부딪혀서 걷기 불편해 보였다. 사나이는 옛사원 옆을 지나 담장에 나 있는 조그마한 뒷문 쪽으로 갔다. 뒷문은 열려 있었던 모양이다. 왜냐하면 뛰어가던 사나이의 모습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된 데다 여느 때와 같이 삐걱거리는 문소리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객실에서 나온 것 같았어. 수잔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아니야. 만약 계단을 내려가 대기실을 지났다면 좀 더 왼쪽일 거야. 어쩌면... 두 처녀는 그 순간 똑같은 생각이 떠올라 자지러지듯 놀라면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바로 밑 건물 정면에 사다리가 세워져 2층까지 닿아 있었다. 한 줄기 불빛이 돌로 된 발코니를 비추고 있었다. 그러자 또 한 사나이가 역시 무엇인지 옆구리에 끼고 그 발코니를 넘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더니 조금 전에 사나이와 같은 길로 달려나갔다. 수잔은 너무나도 두려워 다리에 힘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사람을 불러 살려달라고 말이야. 누가 오겠어? 수잔의 아버지? 그러다가 만약 다른 나쁜 녀석이 또 있어서 아버지께 덤벼들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럼 하인을 부르면 되겠네. 언니 방의 초인종은 하인들 방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그래, 그렇구나. 아, 그게 좋겠어. 하인들이 곧 와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레이몽드는 급히 침대 앞에 초인종을 찾아 힘껏 눌렀다. 그녀들이 있는 3층의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기 때문에 아래층에서도 틀림없이 벨소리를 들었으리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누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주위가 너무나 고요했다. 슬그머니 무서워졌다. 산들바람에도 나뭇잎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무서워. 무서워. 수잔이 되풀이했다. 이때 갑자기 캄캄한 어둠 속 그녀들이 있는 바로 밑에서 격투를 벌이는 소리와 가구가 뒤집히는 듯한 소리에 이어 무시무시하고 불길한 쉬어터진 신음소리와 목을 졸리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레이몽드는 다음 순간 문을 향해 달렸다. 수잔은 온 힘을 다해 그 팔에 매달렸다. 안 돼, 가지마. 무서워. 레이몽드는 매달리는 수잔을 밀어젖히고 복도로 뛰쳐나갔다. 수잔도 그 뒤를 따라 울부짖으면서 양쪽 벽을 짚고 비틀비틀 뛰어갔다. 레이몽드는 계단까지 오자 한 단 한 단 구르듯이 내려가 객실의 큰 문 앞으로 달려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문지방 위에서 못 박힌 듯이 걸음을 딱 멈추었다. 한편 수잔은 그녀 곁에서 허물어지듯 주저앉아 버렸다. 두 사람의 바로 앞 서너 걸음 떨어진 곳에 한 사나이가 호롱불을 들고 서 있었다. 사나이가 호롱불을 두 처녀 쪽으로 쑥 내밀어 그녀들은 눈이 부셨다. 그는 뚫어지게 두 처녀의 얼굴을 지켜보더니 그다지 서두르지도 않고 매우 침착한 태도로 사냥 모자를 쓰고는 종이 조각과 지푸라기 2개를 줍고 융단이의 발자국을 지우고 나서 발코니로 걸어가더니 한번 뒤를 돌아보고 두 처녀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는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수자는 곧장 큰 객실과 아버지의 거실 사이에 있는 작은 집실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 문을 연 순간 너무나 끔찍한 광경에 발이 얼어붙어 버렸다. 창문으로 비스듬히 비쳐 들어오는 달빛을 받으며 두 사나이가 마룻바닥에 나란히 쓰러져 있는 게 보였던 것이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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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된 일이에요? 수자는 한 사나이에게 달려들어 정신없이 소리치며 흔들어댔다. 조금 지나자 제부르 백작은 꿈틀꿈틀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짓눌린 듯한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걱정할 것 없어. 다친 데는 없으니까. 그런데 다발은 어찌 되었느냐? 살았느냐? 단도는 어찌 되었느냐? 바로 이때 하인 둘이 촛불을 들고 나타났다. 레이몽드가 또 한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백작이 신임하는 비서 장 다바르였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이미 죽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파리한 빛이 보이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객실로 되돌아가 벽에 걸려있는 무기 가운데서 여느 때부터 알고 있는 총알이 재어진 총을 집어들고 발코니로 나갔다. 그 사나이가 사다리 맨 윗단에 발을 걸친 때로부터 5, 60초도 채 지나지 않았다. 그다지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뒤쫓는 사람이 쓰지 못하게 사다리를 치워놓느라고 더욱 지체했다. 과연 그녀는 폐허가 된 옛사원 옆을 지나 뒷문 쪽으로 달아나는 사나이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어깨에 총을 대고 조용히 겨냥하여 방아쇠를 당겼다. 사나이가 쓰러졌다. 맞았다, 맞았어. 한 하인이 고함쳤다. 저 녀석은 잡혔어요. 내가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안 돼요, 빅토르. 다시 일어났어요. 얼른 계단을 내려가 뒷문으로 가서 지키고 있어요. 그곳밖에는 달아날 길이 없으니까. 빅토르는 쏜살같이 뛰어갔다. 그러나 아직 하인의 모습이 뜰에 나타나기도 전에 사나이는 다시 쓰러졌다. 레이몽드는 다른 하인을 불렀다. 알베르, 봐요. 저기가 보이지요. 큰 아케드 옆이요. 네, 풀속을 기어가고 있군요. 녀석은 이제 틀렸습니다. 여기서 지키고 있어요. 달아날 수 없을 겁니다. 폐허 오른쪽은 탁 트인 잔디밭이니까요. 게다가 빅토르가 왼쪽 뒷문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레이몽드는 총을 집어들며 말했다. 가지 마십시오, 아가씨. 괜찮아요. 그녀는 조급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내 걱정은 하지 말아요. 아직 한 방 남아있으니. 만약 움직이기만 하면. 레이몽드는 나갔다. 알베르는 그 뒤 곧 레이몽드가 폐허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창문 너머로 소리쳤다. 녀석은 아케이드 뒤로 기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가씨, 조심하십시오. 레이몽드는 그 사나이가 도망칠 길을 끊기 위해 옛사원을 한 바퀴 돌았다. 그 때문에 알베르에게는 곧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어버렸다. 한참 동안을 기다려도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걱정이 된 그는 여전히 폐허 쪽을 살피면서 계단으로 내려가지 않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가까스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데 성공한 그는 그 사나이의 모습을 맨 마지막으로 보았던 아케드 쪽으로 곧장 뛰어갔다. 30걸음쯤 떨어진 곳에 사나이를 찾고 있는 빅토르가 보였다. 어떻게 되었나? 그는 빅토르에게 물었다. 못 잡았어. 빅토르가 대답했다. 뒷문은? 지금 그 문을 잠그고 오는 길이야. 보게 열쇠가 있잖아. 그렇지만 이상하지 않은가?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틀림없어. 10분쯤이면 녀석은 잡힐 거야. 그 악당놈. 총소리에 깨어난 소작인과 그 아들이 농장에서 달려왔다. 그의 집은 오른편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역시 담장 안쪽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낯선 사람은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죄기랄, 알베르가 분통을 터뜨렸다. 놈은 이 폐허에서 달아날 수 없어. 구석구석을 모두 뒤져서라도 찾아내고야 말 테다. 그들은 패를 갈라 샅샅이 뒤졌다. 풀숲은 하나도 남김없이 뒤졌고
원기둥에 얽혀있는 덩굴도 헤쳐보았으나 헛일이었다. 사원은 굳게 문이 닫혀 있었고 유리창 한 장도 깨어져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그들은 사원을 한 바퀴 빙 돌며 구석구석을 모조리 찾았다. 그러나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다만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었다. 사나이가 레이몽드의 총에 맞아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자동차 운전기사가 잘 쓰는 누런 가죽 사냥 모자를 발견한 것이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침 6시에 위빌라 리비에르 경찰서에서는 이 사건을 보고받고 DF 검사실로 범죄 상황과 주범의 체포는 멀지 않았다는 경위를 지급 보고로 알리고 나서 수사반원을 급히 현장으로 보냈다. 10시에는 2대의 자동차가 저택으로 이어진 가파르지 않은 언덕길을 내려왔다. 한 대에는 예심 판사가 검사보와 서기와 함께 타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 대의 허름한 차에는 루앙신문과 파리모 대신문의 젊은 2 기자가 타고 있었다. 오래된 저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곳은 옛날에 앙브르메시의 수도원장이 거처하던 저택이었는데 혁명 때 파괴된 것을 제부르 백작이 수리하여 20년 동안 소유해왔다. 시계탑이 있는 본관과 그 양옆에 2채의 건물이 있는데 이 2 건물은 각각 돌랑간이 달린 돌계단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곳에서부터 정원의 담장 너머로는 아득히 노르망디의 높은 벼랑까지 언덕이 이어져 있고 그 저쪽에는 생트 마르그리트와 바랑쥐빌 마을 사이에 멀리 바다의 파란 선이 보인다. 제부르 백작은 이 저택에서 아름다우나 병약한 딸인 금발머리의 수잔과 조카딸인 레이몽드 드 생 벨랑과 함께 살고 있었다. 레이몽드는 부모가 거의 같은 무렵에 세상을 떠나 고아가 되었으므로 백작이 2년 전에 그녀를 맡기로 했던 것이다. 저택의 생활은 조용하고 규칙적이었다. 가끔 이웃 사람들이 찾아왔다. 여름이 되면 백작은 2 어린 처녀들을 거의 날마다 디에프로 데리고 갔다. 백작은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했지만 키가 후리후리하게 크고 위엄있고 잘생긴 얼굴이었다. 굉장한 부자로서 스스로 재산을 운용했으며 비서인 다바레의 도움을 받으며 토지를 관리하고 있었다. 예심 판사는 들어오자 곧 형사부장 급이용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를 받았다. 범인을 붙잡는 것은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지만 아직도 실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원에서 나가는 길은 모두 철저히 봉쇄되어 있었다. 여기서 탈출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들은 아래층 홀과 식당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갔다. 객실은 언뜻 보기에 잘 정돈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구 하나, 골동품 하나도 여느 때에 놓여있던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은 없었으며 그러한 가구류와 장식품에도 없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오른쪽과 왼쪽에는 인물을 그린 플랑드르 지방에서 생산되는 벽걸이가 걸려 있었다. 안쪽의 판자벽에는 넉 점의 아름다운 그림이 시대물에 어울리는 액자에 끼워져 신화의 정경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것들은 루벤스, 17세기 초 플랑드르의 바로크 그림의 대표적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으로서 플랑드르 벽걸이와 함께 제부르 백작이 숙부인 스페인 귀족 보바딜리아 후작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예심 판사인 피르시가 지적했다. 가령 범죄의 목적이 도둑질이라 하더라도 아무튼 이 객실을 노린 것은 아닙니다. 글쎄요, 알 수 없는데요. 검사부는 말했다. 그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언제나 판사의 의견과는 반대였다. 그렇다면 우선 범인은 이 벽걸이나 그림을 들고 나갔을 게 아니겠소. 아마 시간이 없었던가 보지요. 그 점은 잘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때 제부르 백작이 의사와 함께 들어왔다. 백작은 자신이 겪은 무서웠던 일 같은 건 모두 잊어버린 듯이 두 사법관에게 부드럽게 인사했다. 그리고 침실문을 열었다. 이 방은 범행이 있던 뒤로 의사가 들어갔을 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객실과는 반대로 매우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다. 두 개의 의자는 뒤집혀 있었고 테이블은 망가졌으며 여행용 시계며 서류함이며 메모용지 등 여러 가지 물건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흩어져 있는 몇 장의 종이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의사는 시체에 씌워놓은 시트를 젖혔다. 장 다베르는 늘 입던 우단으로 만든 옷을 입었으며 반정화를 신고 한쪽 팔을 등으로 돌리고 벌렁 드러누운 모습이었다. 셔츠를 헤쳐보니 앞가슴에 커다란 상처가 있었다. 즉사입니다. 단도로 단칼에 찔렸는데요. 의사가 말했다. 그게 틀림없는 것 같군요. 판사도 말했다. 객실 난로 위에 가죽 모자와 함께 놓여있던 단도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제부르 백작이 증언했다. 단도는 여기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카딸 레이봉드가 총을 집어든 저 객실의 무기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냥모자는 범인의 것이 틀림없습니다. 피리 씨는 더욱 자세히 방안을 조사한 다음 의사에게 두서너 가지 묻고 나서 다시 제부르 씨에게 본 것과 알고 있는 것을 낱낱이 다 이야기해 주도록 부탁했다. 백작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나는 장다바르가 깨우는 바람에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또 어쩐 일인지 나도 깊이 잠들 수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발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번쩍 떠보니 침대 발치에 다바르가 촛불을 켜들고 여느 때와 다름없는 차림새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곧잘 밤늦게까지 일을 하곤 했으니까요. 다바르는 매우 흥분한 목소리로 조그맣게 객실에 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이 침실의 문을 살그머니 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객실로 이어진 이쪽의 큰 문이 획 열리면서 한 사나이가 나타나더니 나에게 덤벼들어 관자놀이를 호되게 한 대 치는 바람에 나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판사님, 나는 이 이상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처음 일밖에는 기억하고 있지 않은 데다 그러한 일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뒤의 일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다바르가 치명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음에 집히는 일은 없습니까? 없는데요. 누구의 원한을 산 일은 없나요? 그럴 만한 일은 기억이 없습니다. 다바르 씨도 그럴까요? 다바르 말씀입니까? 그에게 적이 있다니 다바르처럼 좋은 사람은 또 없을 겁니다. 내 비서로 지낸 20년 동안 그 사나이는 내가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에 대해서는 좋은 평판밖에 들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밤중에 들어와서 폭행을 하고 사람을 죽였으니 반드시 동기가 있을 겁니다. 동기라고요? 도둑질이겠지요. 그럼 뭘 훔쳐갔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훔쳐간 것도 없고 없어진 것도 없지만 적어도 녀석들은 무언가 틀림없이 가지고 갔을 겁니다. 뭐를 가지고 갔을까요? 나로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딸아이와 조카아이에게 물어보시면 그 아이들은 두 사나이가 잇따라 뜰을 가로질러 뛰어갔는데 그들이 둘 다 상당히 큰 짐을 가지고 있더라고 자신 있게 말할 겁니다. 그야 뭐 아가씨들은 두 아이가 다 꿈이라도 꾸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실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나는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도 하고 이리저리 생각도 해보느라고 이제는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야 문제없는 일이지요. 두 사촌 자매는 큰 객실로 불려갔다.
수자는 아직도 파리한 얼굴로 떨고 있었으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빛나는 다갈색 눈동자의 레이몬드는 수잔보다 훨씬 기운찼고 아름다웠으며 어젯밤에 일어났던 사건과 그녀가 한 일을 똑똑하게 말했다. 아가씨, 당신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모두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그럼요. 틀릴 리가 없어요. 뜰을 가로질러 간 두 남자는 분명히 커다란 물건을 옆구리에 끼고 있었어요. 세 번째 사나이는 아무것도 갖지 않고 여기서 나갔어요. 그 남자의 인상이 어떠했습니까? 글쎄요. 아무튼 남자는 처음부터 칸델라 불을 우리에게 똑바로 비추었기 때문에 눈이 부셔서 기껏해야 키가 크고 뚱뚱했다는 느낌밖에는. 아가씨에게도 그렇게 보이던가요? 판사는 수잔에게 물었다. 네, 아니, 중기에 바싹 말랐던 것 같았어요. 수잔은 열심히 생각하면서 대답했다. 피르시는 빙그레 웃었다. 한 가지 사실에 대해 목격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의견이나 증언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겪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객실에 있던 세 번째 사나이는 키가 크거나 중키쯤이고 뚱뚱하거나 말랐다는 말이 되겠군요. 또 한편 뜰에 있던 두 사나이가 객실에서 물건을 들고 나갔는데 여기에 물건은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말이군요. 피르시는 스스로도 인정하듯 빈정거리기 잘하기로 이름난 판사였다. 그는 또 구경꾼이 있어도 싫어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솜씨를 보일 기회가 있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 판사였는데 이것은 차례로 객실에 모여드는 사람들도 잘 알 수 있었다. 신문기자의 뒤를 이어 소작인과 그 아들, 정원지기와 그의 아내, 저택의 고용인, 그리고 DF에서 자동차를 몰고 온 두 운전사가 있었다. 판사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나이가 어떻게 달아났는지 그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아가씨는 이 총으로 쏘았군요. 이 창문에서 쐈나요? 네, 그래요. 그 남자가 사문 왼쪽에 가시덤불 밑에 묻힌 묘석이 있는 곳까지 가서 쓰러졌어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나요? 몸을 절반쯤 일으켰어요. 빅토르가 곧바로 달려내려가 뒷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고 저는 하인 알베르더러 여기에 남아 망을 보라 이르고 그 남자의 뒤를 쫓아갔어요. 이번에는 알베르가 그 말을 증언했다. 그래서 판사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당신 말에 의하면 부상을 입은 그 남자는 하인이 단단히 문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왼편으로는 도망칠 수 없었을 것이며 잔디밭을 가로질러 달아났다면 당신이 보았을 테니까 오른편으로도 달아나지 못했을 거라는 말씀이지요. 그럼 논리적으로 말해서 그 남자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비교적 한정된 범위 안에 있다는 말이 되겠군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가씨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빅토르가 말했다. 검사부가 놀려대는 듯한 말투로 외쳤다. 수사 범위는 좁아요. 4시간 전부터 이잡듯이 뒤지고 있는 수사를 계속하는 수밖에 없겠군. 아마 틀림없이 잘 될 거요. 피르시는 난로 위에 있는 가죽 사냥 모자를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형사부장을 불러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가만히 명령했다. 부장, 부하 한 사람을 지금 곧 DF의 메그레 모자점에 보내서 이 모자를 어떤 사람에게 팔았는지 조사해보라고 하게. 검사부가 말하는 수사 범위는 저택과 오른편 잔디밭, 왼편 담장과 저택 반대쪽 담장이 만들고 있는 한 모퉁이 사이에 둘러싸인 공간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폭이 약 100m 되는 네모골이며 그 가운데는 중세기에 매우 유명했던 사원인 앙브리메지의 폐허가 여기저기 남아있는 곳이다. 어지럽게 마구 짓밟힌 풀 속에서 범인의 발자국은 쉬이 발견되었다.
거의 말라서 검게 보이는 핏자국이 두 군데에서 확인되었다. 사원 끝인 아케이드 모퉁이에서부터는 이미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솔잎이 깔려있는 땅 위에 사람이 지나간 발자국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면 부상자는 어떻게 레이몽드와 빅토르와 알베르의 눈을 피할 수가 있었단 말인가. 하인이나 경찰관이 그 부근의 풀숲을 두들기기도 하고 묘석 밑을 뒤지기도 했으나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예심 판사는 열쇠를 가지고 있던 정원지기에게 사원문을 열게 했다. 시대가 지나고 혁명이 있었어도 소중하게 보존되어 온 그곳은 마치 조각의 보고와도 같아서 포치 가장자리의 아름다운 조각과 작은 입상의 훌륭한 조각으로 경이로운 노르망디 고딕 양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사원 안은 아주 간소하여 대리석 재단 말고는 아무런 장식도 없어서 숨을 만한 곳이라고는 아무데도 없다. 게다가 비록 이곳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들어왔겠는가. 조사하는 사람들은 폐허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드나들게 되어 있는 뒷문까지 왔다. 뒷문 밖은 지금은 쓰지 않는 채석장이 보이는 잡목림과 저택 사이로 나 있는 좁은 길이 되어 있다. 피르시는 몸을 굽혔다. 길에 깔린 흙먼지에는 자동차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었다. 레이몽드와 빅토르는 총을 쏜 뒤 자동차가 굴러가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말했었다. 예심 판사는 다음과 같이 추측했다. 부상당한 남자는 공범과 만났구먼. 그런 어이없는 일이. 빅토르가 소리쳤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전 아가씨와 알베르가 그 남자를 보고 있을 때 여기를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그 남자는 어딘가에 있다는 말이군 그래? 바뀌거나 아니거나 여기에 있습니다. 하인들은 고집스럽게 주장했다. 판사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 나서 우울한 표정으로 저택 쪽을 향해 되돌아갔다. 드디어 사건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향했다. 강도가 들어왔는데도 아무것도 없어진 흔적은 없고 사람만 헤쳤다. 분명히 있을 텐데도 범인은 발견되지 않는다. 도무지 재미없는 사건이다.